네, 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드디어 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AI에 연관된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약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이게 AI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또 깃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AI 기술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고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토론해보는 그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인수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차기 정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예비 인수위 특집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이제 토론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제에 관해서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근 이제 녹서 포럼의 의장으로서 또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박태웅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IT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죠.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좀 이렇게 교류가 많이 있으신 편이십니까? 그렇죠. 알면서 제가 저 작년에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 예.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분이시죠. 네. 그 IT 업계에서 워낙 오래 알던 사이죠. 네. 그 구글에서 최고로 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지금 IT 전문가라는 말이 요즘은 이제 이게 AI 전문가하고 IT 전문가하고 이게 겹치는 영역이긴 한데 완전히 AI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기존의 IT 전문가들도 사실은 상당히 당황하고 이제 쫓아가기 힘든 정도의 네.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현장에서 좀 떠나시면서 입법적으로 들어가시면 그 쫓아가기 벅차기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저는 IT 쪽의 전문가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도 그렇고 전공도 컴퓨터를 했고 AI 전문가라고 묻는다면은 그 이제 정의에 따라서 대답을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되게 움츠려들 거고 어떤 부분은 이제 나 AI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AI를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제 대학원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AI 전문가라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주춤하고요. 알기 때문에 주춤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입법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입법하는 쪽으로 이직을 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법부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AI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나마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의 AI 전문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때도 그 전문성은 많이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정직하십니다. 보통은 한 번 전문가면은 계속 전문가거든요. 이렇게 전문의 내용이 바뀌어도. 근데 한편으로는 IT 일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가지만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분야를 입법 분야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박태웅 의장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AI 커뮤니케이터로서는 막 좀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문가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또 AI라고 하는 게 계속 발전하는 분야고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세부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라서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그래도 아울러서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대중들의 이해가 사실 이런 정말로 치열한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해해야 되는지도 좀 헷갈려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거를 이제 정책 과제로 바꾼다? 그럼 훨씬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많은 의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구체적인 실천의 과제로 바꿔낼 것인가의 문제로 어느 정도는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 중에 하나로 이제 AI 전환 연대회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의원님 공동의장 맡고 계시고 박 의장님도 여기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기구인지를 일단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회에는 굉장히 많은 기구가 있어요. 특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각 당에서는 지금 AI 특위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의 AI 특위는 당의 다이나믹을 담아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의견, 학계의 의견, 뭐 산업계의 의견을 소위 말한 진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걸 이제 구상을 할 때 당의 어떤 정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는 창구를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정책 오픈소스화를 해서 어느 당이든 각 특위에서 가져다 쓰세요. 이유는 AI 부분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장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브릿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석세스 모델을 만들고 다른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이런 모델을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야사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당,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이 다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건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AI 정책이 계속 국가 전략 일관성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세운 전략을 트럼프가 이행하고 트럼프가 세운 전략을 바이든이 이행하고 이번에 좀 바뀐 건데요. 트럼프 2기가 되면서 바뀐 건데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주도권을 의회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추천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주도하고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만든 위원회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것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이 일관성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권 때 수립했던 AI 전략을 놀랍게도 트럼프가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런 식의 어떤 정당들이 모여서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면서는 그 보람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주로 이혜민 의원이 열심히 하시면서 가끔 한두 마디 거드는 정도에서 뭐라고 실제로 성과가 좀 있으세요? 저는 성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발산하고 이야기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입법화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 쪽으로 또 정책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으려면은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 와서 결과물이 그래서 우리가 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굉장히 그 안에서의 어떤 디베이트이 있어야지 결과물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토론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의제를 저는 일부러 던집니다. 예를 들면 소버린 AI, 글로벌 AI 각각 장점하고 단점이 무엇이며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밸런스를 어디 지점을 찾아가야 되나 이런 의제들을 던지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전환연대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쟁점으로 던져지면 사실 그 AI에서는 결국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태도나 입장을 취할 것인가 결국 정책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AI 좀 투자 빡 해서 되게 잘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쟁점으로 짚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 AI만큼 지금 각 정당들이 다 합의한 그런 분야가 있냐. 그러니까 100조냐 200조냐 차이지. 100조 씁시다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약간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것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사실은 제 정당이 합의를 한 것처럼 외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도 합의 안 한 것과 똑같다. 그리고 돈을 그냥 이렇게 4대강이 강에다 돈을 버렸듯이 이건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AI는 중요해. 합의됐고 AI에 돈 얼마나 쓸 거야. 규모 자체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꽤 쓸 거야. 근데 누구에게 어떻게 쓸 거야는 아직은 사실은. 사실은 비어 있고요. 그냥 이거 되게 중요해. 맞아. 이 정도 합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단초를 여는 그런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사실 AI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AI 기술이 우리 삶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저는 좀 외로 주목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당장은 AI가 우리가 뒤처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빨리빨리 쫓아가서 무슨 수단을 써서든 이를테면 이제 개인정보를 다 개방해서라도 이 기술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해라고 하는 담론이 있을 수 있고 이른바 규제 담론과 이제 지능 담론이라는 쪽으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선 시기니까 지능 담론이 좀 더 우위에 서 있는 건 네. 사실이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왜 지금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도 중요하게 좀 진행을 시켜야 될 분야로서 등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되어 있는 정도는 뒤에서 좀 더 짚어보고 지금 선거 시기에 AI 기술은 국가 생존에서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조기 대선 상태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사실 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AI라는 것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 전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게 기술만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그다음에 국가 안보까지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대선이라는 이벤트에서 이제 리더가 뽑히게 되죠. 그 리더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담론을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니하면 저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몇 년 사이를 보면은 AI 관련돼서는 국가 경쟁력이 AI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지금 상태로 두면 이거는 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뭐 G20이 됐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살 준비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혜택을 누가 가져갈 건데 이 담론 또한 사실 국가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잡을 잃고 누군가는 새로운 잡을 가져가고 기업은 생산력 증대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고 퍼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노동시간 단축이랄까 아니면은 뭐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 보장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직업을 잃고 새로 가져가는 그 사이를 버티게 해준다던가 이런 큰 이야기들 또한 나라를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머리에 담고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반 기술 내지 이제 완전히 산업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한 대응 플러스 그 결과물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골고루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 예, 박태웅 님. 비슷한 얘기인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AI가 범용 기술이고 보편 기술이란 말이에요. 모든 산업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AI 플러스 X라고 부르죠. AI 플러스 X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에요. 거기 드론이 몇백억짜리 탱크를 잡잖아요. 1,000만 원짜리 드론이 몇백억짜리 탱크를 어떻게 잡지? AI 플러스 X거든요. AI 플러스 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에 AI를 붙이니까 얘가 1,000만 원짜리 가지고 몇백억짜리를 아주 쉽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청소기에 AI가 붙으니까 로봇 청소기가 돼서 삼성, LG의 가전들을 압살해버리고 자동차에 AI가 붙으니까 자율주행이 돼서 현대기아차가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실력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 다 AI 플러스 X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보다 그래도 품질 좀 낫지 않아? 라고 했던 게 어머 정말 그러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는 중국의 LG 삼성 거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다 그거 사요. 그리고 한 1년만 지나면 집 앞에 차 세워놓고 가면 얘가 알아서 주차가 된다. 그거 없이 차를 사?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이미 굉장히 처져 있거든요. 너는 왜 그 차를 샀어? 친척이 거기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 기술이고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AI를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그냥 AI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전체 산업이 다 같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쫓아갈 상태도 아니야. 이제 딴 거에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우린 전기 없으니까 전기를 어떻게 보지 뭐. 그렇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방금도 이제 말씀들어 나오셨지만 이게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이제 막 쫓아가 볼까 하는데 이건 너무 격차가 벌어진 듯한 느낌? 이 갭을 정말 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절망감 같은 것도 좀 일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뭘까? 이게 한두 사람의 잘못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만은 맞는 거고 우리 국가 규모에 비해서 보면 아까 G20 밑으로도 쭉 내려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까지 얘기하신 상황까지는 도대체 왜 발생한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짧은 요약으로 한 줄만 대라고 한다면 저는 국가 리더십의 부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각 분야에서 AI는 다양한 분야가 만들어진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각 분야에서 발전이 사실은 이런 담론이 3년 전에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3년 전으로 이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각 분야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각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다 나가게끔 진짜 중요한 건 인력인데 사람들이 다 나가게끔 만드는 이걸 초래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게끔이라는 건 여기서 이걸로 뭐 먹고 살 만하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피폐해졌다.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라는 거에 가장 길게 장기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좁게는 이제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 혹은 반도체,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긴 비전에서의 투자가 없었다는 게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AI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초, 중, 등 교과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AI로 인해서 교체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교과 과정 자체가. 네. 그게 복합적으로 다 모여져서 사람이 지금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사람이 그중에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해외로 나가버린 것을 잡을 수 없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가 R&D 예산이 IMF 때도 줄이지 않았었던 국가 R&D 예산을 줄였다고요. 용감하게. 그 후과가 지금 다 또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올해 가져온 추경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그걸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에 사실 저는 굉장히 좌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럼 해결책이 하나만 되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몇 달 전에도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정권 교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걸 올리시면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 동의하시는 말씀을 좀 더 저는 지금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화 지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급하게 선진국이 되는 바람에 이 문화가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70년대식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밤을 새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이고 그 모 전자회사의 그 리더십에서 직원들한테 내리는 지시가 사무실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마라. 보기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HBM 개발을 못해서 그리고 저기 파운더리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공장을 놀리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리더가 할 수 있는 말이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150시간 넘게 일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사회에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 갖춰야 될 태도와 전략이 없는 거죠. 가령 삼성전자가 왜 HBM에서 뒤떨어졌을까?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R&D의 기본 성격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거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R&D라고 안 해요. 그건 양산이죠. 그렇죠. 모르겠지만 안 하면 죽습니다 하니까 이 길을 다 가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걸 댈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 IT 회사들 아주 크고 뛰어난 회사들은 아예 오픈해 놓습니다.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우리 회사의 비전하고 맞기만 하다면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중에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위험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위험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70년대식의 그 어떤 그 후발주격국은 감수할 여유는 없어요. 하면 망하는 거야. 우린 그냥 가발을 만들고 종이 봉투에 풀칠해서 붙이고. 가발, 예. 제가 잠깐 붙이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하는데. 인형 눈 붙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2024년에 우리 밤을 새서 인형에 눈을 붙입시다. 봉투에 풀칠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그걸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크런치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52시간 노동 제한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특정 시간대는 막 이래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측면도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그건 산업화 시대 마인드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단적인 반예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HBM 개발할 때 단 1시간도 안 썼어요. 오버타임을. 네. 어디서 뭐가 만들어지는 건 단지 노동시간, 압축적 노동시간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막 정부의 법을 어기고 막 책상 밑에 숨어가지고 밤을 새고 그래서 HBM을 만들어서 그 말이 맞는데 어머 선생님 저는 1시간도 안 썼는데요. 왜 그러세요? 만들지도 못해놓고 이런 거요. 거기에 혹시 덧붙여서 그 인재 확보 부분에서 52시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더불어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거는 저는 해외에서 정말 잘 훈련된 AI 개발자, AI 기술자, AI 연구자들을 빨리 데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축적된 거 바로 가질 수 있으면 나라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들이 지금 52시간, 원래 이제 40시간 더하기 12시간인 상황인데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돼 하는 나라에 오고 싶을까요? 그들이 오고 싶게 만들 환경을 나라가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쫓아내고 있구나. 그때 국회에서 관련된 이제는 입법 제안 설명 들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대응하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던 리더십들. 그거의 문제인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너무 점프해서 갑자기 또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요거부터 좀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 요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박 부장님 나누시죠. 전문가의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신뢰 기반으로 전체를 다시 돌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뢰 기반. 한국의 정부의 지금 문제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고시라는 단일 시스템으로만 인재를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너럴리스트로 키워요. 거기다가 순환보직이라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1년 1개월, 2개월 이러면 다 바뀌어요. 법에는 2년, 3년씩 근무하라고 돼 있지만 그 규정을 뛰어넘는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1년 이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걸 즐깁니다. 왜냐하면 1.1년, 1.3년이면요. 내가 보도자료를 경턴 동지할 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책임 못 질 걸 내놓는다는 얘기죠. 딱 내놓고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가네. 잘해줘 이러고 뒷사람하고 나서 앞사람이 싸놓은 똥을 제가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버렸고 나는 남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일을 오래 해도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는 구조고 더 끔찍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다 대단히 점잖아 보이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무책임한 어떤 태도를 뭔가 기름을 바른 모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구조 자체가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그 주요 정책들을 보면 메타버스가 유행하잖아요. 신문에 몇 번만 나오면 갑자기 거기 몇 천억 걸렸습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건 보도자료가 먹히잖아요. 그럼 또 대학원이 막 생기죠. 3D 프린터가 유행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3D 프린터를 삽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 3D 프린터 구매 1위가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는 데다가 전문가들을 철저히 밀어내는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를테면 이게 100조를 AI를 쓰기로 했잖아요. GPU 팜을 만들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몇 달 안에
권고안을 만들게 해요. 예.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권고안을 만들게 하고 정부가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 할당이라든가 방향은 정부가 정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은 다 전문가가 하게 하는 거예요. 예. 다음번 정부가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얼마나 긴 호흡을 가져갈 수 있나. 최소한 3년 정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나.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일을 맡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일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예술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급하면서도 사실 대단히 장기적인 과제를 한꺼번에 좀 얘기하신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중앙행정구조 같은 것이 그렇게 막 삽시간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서. 그러나 적어도 AI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뭐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지고 일정 기간 이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 이거를 만드는 게 최고선이다. 그러니까 순환보직은 예. 사실은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네. 법에는 최소 근무 기간이 체류 기간이 적혀 있어요. 3년, 2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넘어가죠. 이렇게. 네.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일부러 약간 더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AI 분야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이제 그 대통령이 내리면 거기에 맞는 주무부처에서 그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적어도 2, 3년 이상간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정말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안들을 해서 권고안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이거를 네. 만들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예. 원칙이 최종 결정은 민간인만 내릴 수 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네, 예. 그리고 위원장은 대체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위원회 하면 공무원들이 써서 주잖아요. 네, 그렇죠. 앉으면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자리에 1시간 회의하면 이거 결정을 해야 돼. 네. 나는 그분들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생전 처음 보는 건데 몇백 자리를 한 50분, 60분 회의한 다음에 이러고 넘기면 발표는 그 위원회가 결정한 걸로 나가요. 사진 회사가. 찍고. 예.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가요. 네. 몇백억을 어떻게 그렇게 결정해? 그래서 이 의사결정 구조와 집행 구조에 대해서 지금 딱 집중적으로 거버넌스 얘기해 쪽. 주셨는데.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위원님은. 저 거버넌스 관련돼서 저도 할 말이 많죠. 거버넌스가 진짜 중요한 예. 파트라는 것. 근데 그 거버넌스를 만들고 끌고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진 리더십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이게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위원회, 그게 구조가 조직이 무엇이 됐든 의 의 전문성이 저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실 때, 우리나라 뒤처졌는데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 보도자료로 나가기 좋은 대답이 있어요. 네. 뭐냐면, GPU 5만 장 말고요. 50만 장 하면 됩니다. 예. 이런 대답. 깔끔하잖아요. 네. 엄청 사이다 같고 보도자료로 나가기 좋고.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우려스러운 건 대선 공약들이, AI 관련된 대선 공약들이 숫자 나열이 자꾸 되고 있어요. 100조를 쓰겠다. 50만 장을 사겠다. 너는 5만 장이니 나는 50만 장. 이거는 저는 무계획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방법이 전혀 없나요? 뒤쳐져 있는데 전혀 없나요? 했을 때 저는 빨리 전문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 무조건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예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대만의 전쟁이 안 일어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TSMC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TSMC의 시작은 타이완 정부의 투자였습니다. 반도체 쪽을 일으키겠다 하면서 그 TSMC의 T가 타이완이거든요. 네. 대만 반도체. 그렇죠. 대만 반도체. 그래서 TSMC가 처음에 그렇게 정부 투자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수장이 누구였냐면 모리스 챙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라인부터 커온 정말 경험 만렙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그 국적 자체는. 예. 돌아와서 이제 TSMC를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는 뭐 삼성 같은 전략 말고 이 분야를 이제 파고들 거야
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돌려서 우리가 정부 주도에 무슨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그거의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메타버스하고 다 돈 쓰고 흩어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아픈 경험들 많잖아요. 아, 결국에는 전문가가 이것을 리드를 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AI 분야에서는 정부에서 수요를 하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이 잡혀야 되는 게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없잖아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데이 1부터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집중하고 그리고 포커스를 한 그 상태에서 달릴 수 있는 로드맵을 지금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달려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은 결국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책 구조가 만들어지는 방식,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쥐고 이제 수석과 함께 뭔가를 이제 푸시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근데 결국은 뭐 과기정통부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주무부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의사결정 구체적으로 해내는 전문가위원회도 이제 그 밑에 두든 아니면 별도로 두든 대통령 밑에 두든 뭐가 필요할 테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또 줘야 되고 요 상태가 좀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요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요 각각에 필요한가 좀 이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전문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걸 전문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를 써야 됩니다. 몇 달 만에. 제가 이제 왜 그런 게 필요한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5만 장을 샀으니까 전국에 5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고 얼마나 좋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망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규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크게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10만 개, 20만 개, 100만 개씩 GPU 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사이즈 이상이 돼야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나누자 그러면 그 순간 얘는 GPU 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GPU들이 인피니밴드 같은 걸로 완전히 광속 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광속 이상은 없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빨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게 이걸 재생에너지로 데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 뭘로 만들었을 따지거든요. 그 석탄 발전을 해서 쓴 전기인데 그럼 미안한데 우리는 못 쓰겠다. 수입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재생에너지 발전에 굉장히 훌륭한 매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를 국책과제로 개발을 하면 이쪽도 전기전자 쪽도 키울 수 있고 재생에너지도 활성화할 수 있고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용량 분산 처리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대단히 뛰어난 애들이 붙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 H100이라는 GPU 아주 고급 GPU가 있는데 이걸 100장을 줘요. 이 100장을 풀로 쓸 수 있는 회사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10개가 안 됩니다. 정말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한 손에 한 손에 광석보다 한 손가락. 오늘 가장이 좀 많으죠. 그리고 데이터 있니?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 정도로 있어? 없어요.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각각의 디테일마다 엄청난 악마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야 100조를 썼는데 왜 뭐 나오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GPU를 사줬는데 왜 안 쓰니? 그러면 AI 과학자들이 못 쓰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좀 그나마라도 좀 바꾸면 그러니까 일단 GPU는 사야 돼. 많이 사는 건 맞아. 그게 10만 장, 50만 장 그 게임은 아니긴 하지만 사서 그걸 운용 가능한 기업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뭐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라든가 AI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돼. 근데 그 선정하는 기업들은 엔지니어가 충분히 동원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어야 해. 그리고 거기에 배후로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어떤 전력 공급 산업까지도 결합해가지고 그 센터에게 좀 되도록이면 집중화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여기에 대략 한 100조 원을 쓰려면 쓸 수 있어. 일단 이렇게는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로
일단 가는 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 AI에 대해서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큰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예. 것. 보통 우리가 LLM이라고 얘기를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예. 자동차가 엔진으로 안 굴러가잖아요. 자동차의 완성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는 그렇죠. 영역이 또 예. 있습니다. 챗 이것을 GPT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챗GPT는 채팅 형태의 서비스가 된 거고 모델을 이용한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예. 뭐 이게 의료기기 쪽이라면은 아마 병원이 될 것이고 수요가 함께 존재를 해야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백본 형태로 뒷받치고 각각에 대해서 뒷받치고 있는 것은 학습에 필요한 것, 추론에 필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예. 그야말로 그럼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가 아주 많이 뒤처진 상태죠. 예로 지금 광주 국가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꽤 많은 GPU들을 우리가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산을 해줄 수 있는 양이 존재를 하는데 88.5 페타플랍스가 지금 있는데 그만큼을 연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이 놀고 있죠. 네. GPU 없어요 하는데 보니까 반이 이미 있는 네. 것도 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지 전문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더하기 정부에서는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운영 예산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기료가 없어서 놀리는 네, 거예요. 운영 예산이 없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내놓는 어떤 공약이라는 것이 제가 숫자만 나열하는 것은 이거는 무계획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얘기가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산과 그다음에 전문가 투입과 이게 적재적소에 적시에 벌어지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 시간 없어요라고 얘기한 것조차도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50만 장, 5만 장 얘기를 하지만 하드웨어 갖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AI 발전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GPU를 사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GPU를 어떻게 살 것이며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식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봤을 때 2028년도까지 로드맵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GPU를 올해 사잖아요. 사는 순간 이건 옛날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확보를 하고 새로운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해주고 이제는 옛날 거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해주고 예. 이 운영 계획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한 번 사주고 끝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줬는데 왜 결과물 안 나와? 예. 그 전기료 끊어버리고. 사주고서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추경을 할 때 이것을 넣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 슈퍼컴퓨터를 사잖아요. 예. 슈퍼컴퓨터가 왜 슈퍼컴퓨터냐면 기상 데이터처럼 네. 데이터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큰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 서버에 못 넣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입구가 이만한데 얘가 이만하면 못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슈퍼컴퓨터 무조건 커야 되는 거예요. 네. 슈퍼컴퓨터 예산은 가령 300억 주세요 하면 300억을 주거나 그보다 더 줄 수는 있지만 280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걸 줄이면 슈퍼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줄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돌릴 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네. 운영 예산을 깎아요. 그래가지고 그 키스틴가 슈퍼컴퓨터가 전기료 없어서 중단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료를 안 준 케이스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제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지금 이 혼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근데 예제를 보면은 그래도 좀 빛이 보이잖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거버먼트에서 AI 전담 부처를 신설을 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개방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부가 산업을 도울 것이며 이게 쫙 체계가 잡혀서 네.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네. 영국이 어느 정도로 모범 사례인가 하면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걸 오픈소스로 열어요. 네. 아무나 써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뉴질랜드 정부에서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영국 정부의 도움을 청해요. 네. 그래서 개발자 셋이 뉴질랜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 그대로 해요. 한 달 만에 짜잔 하고 공짜로. 네. 그 정도로 영국 정부는 정말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한 곳을 더 들자면
드는 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정말 IT적으로 우리가 더 선진국이야 하면서 이제 뿜뿜했었던 그 상대국이 일본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일본은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예. 산업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투자를 하고 인프라스트럭처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IT 얘기를 하면 거기는 맨날 도장을 찍는데, 그래서 저희가 되게 비웃고, 도장을 찍는 것을 디지털 정부 한다고 하면서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든대, 예, 이런 식으로 놀렸었거든요. 일종의 밈처럼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한 4년쯤 전에 또 AI 전담 기구를 출범을 시킵니다. 출범을 시키면서 한 1,200명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을 다 민간인으로 채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간인 채용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AI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AI 전략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보다 2년 이상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갈라파고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우리가 뒤로 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분 말씀을 모아보면, 비록 좀 늦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등이 하는 거에 비해서 늦긴 했지만, 영국이나 일본 사례처럼 국가가 나름대로 작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들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제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른바 백본이라고 부르셨던 GPU 사서 데이터 센터 짓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과 전력망 같은 걸 갖추는 것 1단계, 그리고 그거를 AI 모형으로 만들어내고 실제 서비스로 개발해내고, 이런 과정들하고 또 연결되는, 시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친 로드맵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초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일단 지금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AI 기본법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AI 기본법이 그러면 어느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게 실제로 이것만으로도 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이 기본법까지는 특성이 또 워낙 있긴 해서 그 관련된 얘기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AI 기본법을 저는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고민했던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본 것은, 미국은 지능법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지능을 계속해서 이제 부추기는 쪽으로, 그래서 유니콘 기업 막 나오고 빅테크 그렇죠. 기업들이 나오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빅테크들의 공격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굉장히 보호하는 그렇죠. 쪽으로 규제 위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AI 기본법을 만들 때 상황은 무엇이었냐면은, 재미나게도 양쪽이 만나고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요맘때쯤인가 그때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그 데모를 하면서 그 영화 허에 나오는 목소리를, 네.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쓴 것 때문에 그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네. 비슷해. 그래서 샘 알트만하고 스칼렛 요한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었죠. 이게 단적으로 무엇을 보여줬었냐면은, 미국이 지능 위주로 나가면서 구멍들이 막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멍에 대해서 채워야 되지 않아? 라는 경각심이 생기던 때였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만 했더니 아무것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우리 그렇죠. 왜 맨날 미국만 쳐다봐야 돼? 그래서 규제를 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에 둘이 만난다. 그럼 그걸 그 규정을 지능과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지 해서 내렸던 것은 지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킨 AI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요. 이건 무엇과 같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신호등이라는 어떤 교통 규범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 기업이 10가지 방법이 있을 때 10가지 방법에 다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담자가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규제라 그러면 이제 그 산업 지능을 막는 규제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보통 지능을 하려 그러면 지능을 막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자로 보통 가지만, 그게 아니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필요한 규제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렇죠. 거죠. 최소한의 규제죠. 네. 우리 모두 지금 동의를 했듯이 늦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제마저도 일정 기간 혹은 일정 부분은 뭐 특히 이제 데이터 쪽이 그러한데 풀어줘야 되는 영역 또한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어느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학계나 그쪽에서 규제에서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또한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의견 주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논의도 저는 좀 공허한 면이 있다라고 느끼는 예. 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대로 활용하고 있니? 라고 네. 물어보면 샌드박스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광주시가 AI 융합 집적단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지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AI 스타트업들도 많이 왔어요. 광주시 전체를 AI를 위한 샌드박스로 만들고 싶다요. 네. 그런데 한 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뭘 하려고 해도 그 관련 부처가 한 서너 개가 붙어요. 뭐 보건복지가 붙기도 하고, 뭐 그 교통부가 붙기도 하고, 뭐 국토건설부인가요? 뭐 산업부가 붙기도 하는데 어떤 하나에 딱 속해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녹아나는 거예요. 협의하다가. 하여간 안 돼.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샌드박스라는 훌륭한 제도도 하나도 활용을 못하면서 네. 규제 탓은 왜 하니? 라는 말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규제를 이 외교적인 어떤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를테면 은행권의 바젤 협약이라든가 네. 산업의 ISO 표준 같은 경우에 그거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면요. 몇 천만 원에서 몇 천억 원이 들어가요. 엄청난 산업이죠. 네. 거기서 주도권을 갖고 나가면 굉장한 기회가 열려요. 이 렉텍이라고 하는데 규제 산업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장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려요. 네. 그리고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사건이잖아요. 한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글로벌하게 동시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깃발을 들고 유럽연합이 사실은 연구가 제일 앞서 있어요. 유럽연합 같은데,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뒤쳐져 있죠. 네. 동남아시아 같은데, 중동 같은데 하고 손잡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보자. 사실은 이 대서양 진영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중국 진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은 UN 이런 데를 같이 쓰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호혜, 뭐 평등한 AI 이런 기치를 내걸고 중동, 남미, 동남아 이런 데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쪽에 소외된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두렵고 중국도 두려운 거예요. 이 다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나라고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렇죠. 자기들 이용해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국 AI 안 쓰면 안 되게 돼버렸네. 모든 산업이 중국 AI랑 타이트하게 붙어있네. 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나라로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그렇게 발목을 잡니 뭐니 할 게 아니라 렉텍으로서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굉장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두 분이 뭐 의견 차이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강조점을 살짝 이제 달리해서 좀 말씀하신 건데 뭐 규제하고 지능 사이에 뭐 대립이니 뭐 이런 식의 패러다임도 낡았고 오히려 규범을 제대로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AI의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산업들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종의 상호 연대 그렇죠. 이런 체를 네, 구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규범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내용이 아마 남은 시간 동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AI를 접할 때 이제 나타나는 반응 중에 공포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라는 문제. 이거하고 연관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규범화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은 규제 쪽에서 다루는 그렇죠. 영역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완전히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 시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의 재분배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 시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을 튀기는 팔 로봇을 만약에 샀다고 치면은 그 로봇은 24시간 동안 아주 균일한 어떤 품질의 치킨을 막 튀겨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곳은 결국 알바생들, 굉장히 취약계층이 이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좀 더 큰 기업으로 가져가 볼게요. 큰 기업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생산성이 증대가 됐을 때, 사람이 이제는 점점점 필요 없게 되니까 사람을 자르는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한 사람이 하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도 생산력을 갖게 가져가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에 나오는 공약에서도 AI하고 노동 시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저는 SF 얘기를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스토피아로 가냐 유토피아로 가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토피아에서는 아주 일부만 잘 살고 그렇죠. 아주 나머지 막 땅 밑에서 살고 있고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해주고 그렇죠. 인간은 여가 시간은 많고 그래서 내수는 더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의 재분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같이 연관이 말씀드렸듯이 되는데 부의 재분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입법부에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생산성 증대로 인한 결과물이 다 기업에게만 가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가고 싶지 아니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세가 됐든 어떤 식의 이게 기금이 됐든 세금이 됐든 세금 내는 건 다들 싫어하시지만은 어떤 식으로라도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이 결과 기업이 받아들이는 어떤 부의 결과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것이 목적기금 형태로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 부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이 잡을 잃은 사람들조차도 그 다음 잡을 가져가서 새로운 또 경제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구조를 짜줘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저는 AI 기본법의 후속 작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소년이 왕자의 게임 관련된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학습된 챗봇이랑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인도에서는 자살이 거의 임박해 있는 어떤 동영상을 메타 쪽에서 이제 체크를 해서 디텍트를 해서 미리 그것을 정찰을 출동시켜서 막은 경우도 있고, 저는 AI라는 어떤 도구는 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셰프가 사용하는 칼이 있고 결국에는 뭐 살인범이 사용하는 칼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칼을 없애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법이라는 것의 속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후속 입법들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근거 조항을 이제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일자리 문제, 노동 시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일종의 부의 재분배랄까 수익을 환수하는 그런 방안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각종의 윤리나 범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AI로부터 파생될 것들은 이제 후속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기본 방향성을 일단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은 오늘 다 뭐 아마 얘기하기는 되게 좀 어렵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또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그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날 때 인류가 대체로 적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되게 당황하거나 큰 손해를 피해를 입죠. 그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채팅을 하고 사진 찍은 거 나눠보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양극화돼 버리고 아스팔트 극우가 나타나고 파시스트 정당이 유럽에서는 뭐 1당 2당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희대의 파퓰리스트가 두 번째로 대통령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그냥 아주 뭐 좋은 기기네라고 했다가 보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생겨요. 영국 교육당국은 그 중학생까지 거의 90% 이상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애들일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 한국 같은 경우는 피사 점수가 3점 이상 떨어진다는 그 리포트가 논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재생에너지 그 인허가 비용이 미국의 12배가 넘어요. 그리고 석탄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더 비싼 전 세계 4개국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너무 비싼 거죠. 근데 모범 사례가 있어요. 신안군에는 햇빛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신안군은 그 태양광 설치, 풍력 발전 설치에 반드시 그 지역 공동체가 들어가게 해서 그 부산도 지금 인구가 떨어지는데 신안군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몇백만 원씩 받으니까. 그리고 경기도 여주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또 공동체 방식으로 해서 거기는 마을 버스가 무료예요. 그 점심을 다 공짜로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예.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올 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공동체가 전면적으로 붙으면 아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AI에 100조를 씁시다 라고 했을 때 100조가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뭐냐? 전 국민이 돈을 모아서 같이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 신안군의 태양연금, 여주의 무료 마을버스처럼 만들 여지가 있는 거죠. 전체 공동체가 돈을 모아서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부를 다 나눠 갖자. 예.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할 수 있다. 공동체가 같이 처음부터 새로운 미디어나 플랫폼이 나타났을 때 대처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부를 나눠 갖는. 그러니까 태양연금에 이어서 AI연금도 가능하다. 왜 그렇게 못하는데? 신안의 사례가 있잖아. 여주의 사례가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규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가 무지막지하게 없어질 텐데 어떡할 거야? 라는 고민을 인문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철학자가 같이 붙어서 고민하게 해줘야 돼요. 예. 거기까지가 100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범학제적인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연구에도 충분한 자금이 투입돼 줘야 AI가 사람을 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조를 그냥 단지 GPU 몇백만 장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그렇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쓴다는 얘기예요. 얘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키웠더니 아놀드 슈왈츠가 나와서 다 죽이고 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슈왈츠 되는 건 아니고요. 터미네이터. 혹시 뭐 슈왈츠가 저희 방송을 볼까?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지사였습니다. 네. 이 문제를 그러면 좀 더 단순하게 좀 하면 이른바 K-엔비디아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함께 투자하는 것이니 국민이 지분을 갖자. 그래서 그 지분만큼의 뭐 배당금을 받던 아니면 거기에만 뭐 연금을 수령하던 이 방식으로 이제 국가적 기업들이나 국가적 산업들을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었는데 그러자 이게 공산당 빨갱이 소리까지 이제 나오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인가? 또는 논쟁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종합 선물 세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돼서 모습은 좀 바뀔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기자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그래서 이 계획을 로드맵을 누가 짤 것이며 누가 운영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 또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다 나눠서 가지려면 거기에서 프로핏, 이득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득이 나오게 하려면 결국에는 그 이득을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으로 가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얼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그다음에 큰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중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민간 기업에서 또 와서 함께 참여해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주냐의 문제로 가지, 저는 이게 뭐 공산당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세웅 장님.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안심한 게 이제 그분들은 박정희를 빨갱이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포항제철이 그 일제시대 그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가지고 그렇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박태준 회장이 우향우 정신이라고 말했던 게 이게 그 일제시대 때 그 핍박을 당했던 그 선배들을 그 희생을 배상하는 돈으로 이걸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그냥 동해로다 다 빠져 죽자라고 한 게 우향우 정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포스코를 만들었고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민영화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돌려받았어요. 정부가 떼돈을 벌었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갑자기 이건 안 돼. 박정희는 빨갱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형식을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한 일각에서 이제 국고펀드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근데 이게 단지 돈을 운용하는 문제라면 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좀 일정 기간 이상 딱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집행력과 예산과 인력 조직력을 갖춘 어떤 일정한 형태, 뭐 거버넌스까지 포함하는 형태일 텐데 이게 뭐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 참 예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제2건국위원회도 있었고, 뭐 정보위원회도 있었고, 대통령 직속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들이 있었는데 그 위원회들의 특징이 저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보면 누가 대통령의 관심을 잠시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실제로는 그냥 가서 자리만 있고 아무런 것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로 그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어떻게 좀 이 조직체를 만들어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때까지 왜 실패했나를 그 재정당이 합의를 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네. 중국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중국이 왜 미국을 제칠 것 같을까? 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고 지도부가. 네. 그래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전략을 짤 수 있어요. 보통 한 20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짜잖아요. 그 뭐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게 끝난 결과가 지금 모든 점에서 한국을 제쳐가고 있는 것이고 그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 1000명을 우리가 다 데리고 오겠다. 그게 만인 계획으로 확대가 됐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중국 정부로부터 천인 계획 레터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거기 아주 최근 레터를 보면 1년에 2억에서 6억 원의 연봉을 보장합니다. 미니멈 2억에서 최고 6억까지 주고 주택 주고 애들 교육 책임지고 보험도 들어줍니다. 그게 레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거기 가시면 중국 간첩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도 네. 그 정부를 이어서 AI 전략은 이행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게 5년 안에 그칠 수 있나? 그쳐도 좋나?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방법은 뭐지? 네. 를 재정당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전략이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수립을 하고 위원을 같이 추천하고 그 대신에 이게 10년 간다는 걸 보장하자. 네.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 바뀔 때마다 anything but 누구, 뭐 anything but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으면 사실은 투자 안 한 것보다 못해져요. 네. 투자하다가 빼버리면 요만큼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다 무효되는 거거든요. 일로 가다 말고 다시 퇴각하는 돈이 더 들죠. 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두 번째로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신문의 일면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인내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인내 자본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민간 자본이 들어가기 어려운 장기적인 프로젝트. 예.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일들에 투자되는 걸 인내 자본이라고 해요. 예. 근데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인내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이거 왜 안 됐지를 먼저 합의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 안 됐어?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되풀이해야 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패하는데도 잘했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세금 영수증
갖다 풀칠하느라고 일 못하는 거 말고 선생님 뛰어나시니까 제가 묻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을 뽑은 다음에 그냥 해마다 5천만 원 3년 드릴게요. 뭐 해마다 2억씩 3년 드릴게요. 해버리고 3년 뒤에 보고 연구 실적이 좋고 세계적인 그 학술지에 뭐 서너 편을 실었다. 와, 선생님 3년 더 연장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최소한 연구 과제예요. 네. 이거 풀칠 잘했나 보는데 돈 얼마 쓰는지 아세요? 최소한 15% 씁니다. 네. 그러니까 1억을 주면 1,500만 원을 풀칠 잘했나, 끝에 숫자가 맞나, 회사에서 슬래퍼 신고 땡기지 않냐, 이거 보는 데 쓴다고. 네. 15%를. 세금을 왜 거기다 쓰냔 말이지. 선생님, 생활비로 쓰세요. 하면은, 이거 10원도 안 써도 되잖아. 이런 뭐 오버헤드 비용이죠. 너무 공감을 하는 교수님이라서. 저는 왜 이런 후진국스러운 일을 하나, 왜 그 돈을 15%를 거기다 쓰니? 데이터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연구, R&D 연구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이거는 연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10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투자를 했을 때 하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이게 3년짜리 과제다. 예를 들어서 연구 과제를 받으셨는데 3년 후에 이게 성공이 되려면 3년 전에 써냈던 것을 맞추면 체크되면 그렇죠. 성공이잖아요. 이미 그 순간 이거는 연구 결과가 아닌 거예요. 연구가 아니야. 네. 그렇게 쉬운 걸 왜 연구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 비스켓 나눠주기처럼 돼가지고 R&D 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R&D 예산 삭감하고. 예.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눴는데 참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이게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대선 이후에라도 더 이제 디테일한 양마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아쉽게도 좀 다가서 지금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AI에 대한 공약들을 접하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마지막 발언으로요. 네. 공약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숫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요. 그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AI도 결국에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람 얘기를 했듯이 얼마나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며 얼마나 각각 국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공급자 입장,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나라에서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진 그런 선택을 해주시면 저는 AI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박태웅 씨. 그냥 왜 GPU 뭐 5만 장 사겠다. 그리고 그 뒤가 없다. 그리고 갑자기 뭐 AI 학과를 만들겠다. 그런 말하면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뒤에 뭐가 있냐,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짚을 걸 짚고 있냐, 전문가들이 거기 얼마나 의견을 내고 있냐, 그런 걸 봐주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두 분,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약이 어떤 시각에서 이제 평가받아야 되는가. 사실 지금 선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데도 거의 잊혀져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아마 토론을 통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공포로 대할 문제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으로 대할 문제도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마 이걸 중심으로 앞으로 사회는 급격하게 바뀌어갈 것이고 우리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걸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은 상당히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국가적 정책으로 장기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낼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리더십을 창출할 것인가 아마 소중한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대선인가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의하는 기회 기약해 보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한 토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실 게 엄청 많은데. 얘기 못한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이거 대충이라도 건드리고 가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게 그러면은 사실 나올 것 주제들은 좀 다 거의 다 나와보긴 맞아요. 했어요. 하나씩 들어가질 못하는 그 악마로 못 들어가서 그렇죠. 아쉽네요. 아까 그 말씀하신 사기꾼론은 좀 100%.
메타버스 대학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거기는 완전히 뽑은 학생들은 거의 오리알돼 있는 상태고. 그거 만든 사람들을 전부 메타버스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해야 돼. 네. 근데 그거 만든 분이 예전에 박근혜 네. 정부 때 네. 만나중에 수석 들어갔던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거 잘하기로 유명한 분. 서울시 메타버스 얘기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네. 돈은 하루에 방문자가 6명인데 네. 두 명이 운영자고 네. 한 명 국장이고. 그 이상한 캐릭터 나와가지고 그렇죠. 움직이고 있고. 네. 그 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저는 지금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은 예전에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 그 정책 펼쳤듯이 이렇게 큰 예산을 딱 투입을 하는 순간 말씀하시는 사기꾼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네.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면. 저는 그거를 걸러내고 진짜 앞으로 move forward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못 해봤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줘도 가겠다는 분들 보면 한심한 분들이 원래 뭐 앞에 더 먼저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저의 경험상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가봤자 이제 네. 아무런 의미도 없네. 그냥 쓸데없이 그냥 내 네. 시간만 쓰고 왔네. 쓰고, 이렇게 느끼는 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동시에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조직이 그게 국가가 됐든 회사가 됐든 아니면 학교가 됐든 간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렇죠. 조직은 되게 사실은 조금 취약하거든요. 사실 시스템으로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팩터는 평가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년 전 걸로 평가를 할 것인가 정말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게끔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새로운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네, 이제 일할 때 두 가지를 정리해 보거든요. 이 일이 성공한다면 뭐 때문에 성공할까를 정리를 쭉 하고요. 이 일이 실패한다면 뭐 때문에 실패할까를 쭉 적어요. 근데 이 일이 실패한다면 뭐 때문에 실패할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네. 그거를 합의하면 네. 그 허방다리를 안 짚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실패한다면 뭐 때문에 실패할까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업하면 그 헛다리 짚지 않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 백조도 꼭 그거를 먼저 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실패할 거다. 네. 저는 이걸 아무래도 1년 전까지 기업에 있다 와서 그런지 요 정도 되는 위기상황, 저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되는 위기상황이면 보통 큰 기업, 구글 같은 데서는 워룸이 꾸려져요. 네. 맞아요. 워룸이 그거 해야 될 꾸려지고 때입니다. 네. 진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과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딱 꾸려져요. 네. 그래서 쭉 앞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실행력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헛다리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과정에 컨트리뷰트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 빼버려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입만 들고 들어온 사람은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요. 그래서 워룸에는 정말로 그 일에 완전히 목표 딱 정해놓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고 예산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함께 들어가서 진행이 돼요. 이건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연합군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죠. 네.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진 게 뭔데 뭐 때문에 실패하냐 이걸 다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기업하고 다른 게 공무원이 일정수로 붙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늘공들이 일정수로 붙어야 그래도 어쨌든 지구 가고 장관이나 이런 인간들이 좀 있어야 또 뭘 하고 뭐 이러는데 위원회는 참 이게 안 되는 조직이라 다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돼 있어서. 근데 방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클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안 됐는가 방금 그렇죠.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안 됐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산권과 인사권을 줘야 됩니다. 네. 예산권, 인사권 없는 위원회는 거수기예요. 네. 지금 많죠. 다 거수기지 뭐. 10년 정도는 그래도 여기서 내가 껴묻고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1년 지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쪽은 제가 봤더니 전문가들이 왜 못 들어와요를 나서지 아니한 전문가들한테 제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마음이 동했다가도 왜냐하면은 큰 가치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 영역의 스와핑 제도, 순환 제도는 한번 진지하게 저는 고려를 해볼 예정입니다. 미국, 영국, 네. 유럽이 다 순환해요. 네.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뭐 개방형 뭐 무슨 공무원 임용한다고 거기 들어간 사람 다 망했잖아요. 그 고립된 섬으로 나가서 그래요. 네. 아예 팀으로 받아야 됩니다. 밀공들한테 이제 눌려가지고. 팀으로 받지 않으면 100% 네, 망해요. 네. 언제나 마이너리티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가려면요, 미니멈 트레시홀드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쓰셨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네.